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자 골로 가는 순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연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름이 황병준입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세무물산 근무하면서 마케팅하고 대리점 영업 업무를 했어요. ABC 상사에서 창업과 M&A 업무를 했었고 실투통상 대표, 하블큐라 대표를 역임했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거죠. 자, 제가 이 목차에 보면 캐리비안 베이, 리조트 같은 거, 백화점, 상가, 쇼핑몰, 노점, 여기까지 다 해봤습니다. 제가 했던 아이템이 한 7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아이템을 해봐서 제가 속속들이에 대해서 그 제품이나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앞에 이제 이 프렌치 독이 보이듯이 애견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와와죠. 치아와. 지금이 우리 애견샵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는 성수기예요. 왜냐면 다 휴가를 가니까 강아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호텔을 하는 애견샵에 호텔을 이렇게 맡기고 휴가나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제가 가격은 25,000원, 5kg 미만은 25,000원, 이상은 3만원.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제가 한 100만원 수입 그 정도가 됐어요. 오늘 호텔 2마리가 이제 퇴실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앱이나 매출액도 좀 보고,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호텔 들어온 거 퇴실하는 거 이런 스케줄을 보고 하다가 인터넷으로 홍남기 부총리 뉴스를 이제 이렇게 딱 보면서 진짜 탁상 행정의 대가다. 저런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골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제 매장이 13.5평인데 이거 차리는데 마케팅비까지 보증비까지 다 합쳐서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영업할 때 8,500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철거하고 철수하고 폐업하고 휴업하고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인구가 5천 정도 되는데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이렇게 한다면 한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부 얘기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무기라든지 뭐 그런 쪽에, 그러면 기관들이나 대기업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성장을 주도한 거지, 일반 우리 서민, 제가 말하는 서민은 90%를 말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10대 경제대국, 뭐 5대 군사대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 시국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건물을 몇 채를 소유를 하고 있고 부동산 갖고 있고 그리고 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주식을 갖고 있거나 유동성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분배 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13.5평짜리 애견샵 하나 차리는데 8,500만 원이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자본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탁자나 저렇게 이제 전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테이블도 8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미용사들이 갖고 있는 미용 도구나 이런 것도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갖고 있어야 이런 애견샵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주인 제가 망하면 이 미용사들은 어딜 갈까요? 미용사들이 미용사가 되려면 1년 동안 학원을 다녀야 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거기서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견식대로가 불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쌓을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음식점 하는 사람, 용품점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매출이 아니더라면 직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주도 성장이라는 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그걸 추진을 했었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주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고 실수령액이 215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250만 원. 그럼 제가 우리 미용사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월급제로 운영한다 그러면 1인당 250만 원에서 750만 원의 급여가 나가야 되겠죠. 10평 정도 애견샵을 운영을 하면 그 금요에서는 매출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미용사 3명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은 50만 원 급여 나가고 800만 원의 매출이니까 50만 원 남겠죠. 업주가 이제 미용을 할 수 있다, 할 줄 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자기가 미용을 하고 그 다음에 2명의 미용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한 300 정도를 벌겠죠. 꽤 괜찮아요. 그나마 애견 이 샵이 나은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다른 집합금지 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히 한 달에 거의 없죠. 그냥 임대료만 나가게 되는 거죠. 관리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이익을 안 나는 거죠. 게다가 먹거리를 하는 뭐 6시 이후에 2명 이상 집합금지 이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액이 70% 까졌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매출 올린다 그러면 지금은 한 300만 원 올려서 그 알바생 직원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재료비 내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휴업하든지 폐업하든지 야반도주 하든지.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뭐 200에서 300 정도의 철거 비용을 뭐 대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폐업을 확실하게 했을 경우, 자, 월급을 줬을 경우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애견 미용 업계는 미용사하고 업주하고 보통 7대3, 실력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미용사는 6대4 이런 비율로 해서 놀아먹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진짜 출중하다, 뭐 강남에서 뭐 대단하다 이런 미용사 같은 경우는 8대2까지 하죠. 저는 저희 미용사 3명 고용했는데 거의 7대3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1000만 원 올랐다. 그럼 7대3니까 700만 원 가져가죠. 제가 이제 300만 원 가져가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애견 용품도 좀 팔고 호텔하고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40%는 제가 이제 가져가요. 코로나가 2년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나라에서 1차서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근데 저는 매출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 5차 재난지원금을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작년에 7월달 매출이 1100만 원을 제가 했었거든요. 코로나인데도 많이 잘 했죠. 근데 요번에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주겠죠.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으니까. 제가 홍남기 부총리 그 분을 보면서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전 국민 다 25만 원, 20만 원씩 그 재난지원금을 주자 딱 그러는데 반대를 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반대를 했냐면 부자들은 줄 필요 없다. 그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아닌가요? 부자니까 세금을 더 많이 냈겠죠. 부자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 그거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 줘야 되고 80%까지 주자 뭐 이렇게 해서 겨우 뭐 88%까지 줬자 하는데 부자로서는 억울합니다. 부자들 20만 원, 25만 원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기분 문제죠. 부자들이 그 돈을 받았다고 그 돈 그냥 다 써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죄졌습니까? 왜 그런 거 몇 푼 안 되는 것도 안 주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 이거죠. 나랏빚이 늘어난다? 나랏빚이 늘어나서 주면 안 된다고 딱 그러면 저희 지금 자영업자 600만 이 자영업자들 600만 명이 다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 안에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이 좋은 부채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뭐 서울대 가잖아요. 공부 잘하면 서울대인데 고대 가가지고 보통 행시 합격해서 공무원 되고 구급 공무원도 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경험을 많아도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자영업자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고뇌를 듣고 이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럴 것이다. 자기 뇌피셜로 정책을 입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그 자영업자들도 저는 억울하죠. 제가 만약에 매출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올랐겠습니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전 때보다. 그러면 누구는 100만 원 타가지고 이익이 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기준선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매출 안 올리죠. 문 닫고 있죠. 950만 원에서 멈추죠. 왜? 100만 원 받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 재난지원금 다 저처럼 못 받은 자영업자들 꽤 많습니다. 국민천원 한번 해보면 한 몇십만 명, 뭐 100만 명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억울한 부분을 만들지 말아야죠. 이게 선의의 피해자라는 거죠. 저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야, 나 재난지원금 못 탔어. 친구들, 뭐 사업하는 친구들, 자영업하는 친구들까? 야, 병신아, 너 왜 그것도 못 타냐? 난 나 알아서 딱딱 나오던데? 난 다 해서 다 탔어. 난 300 탔어. 400 탔어. 걔네들 매출 떨어져도 보통 반토막 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올랐다고 못 탔잖아요. 자,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자 왜 골로 가냐, 이 주제죠. 자, 제가 2년 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었어요. 매출액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들, 애견샵의 이 경쟁자들, 그의 이 애견들, 미용학생 애견들을 제가 뺏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를 창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저는 한 500만 원을 쏟아 부었죠. 근데 보통 미용만 해가지고 이 매장을 개인적으로 오픈한 사람들은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떨어져라는 고객보다 신규 유입하는 고객이 많아야지 이제 매출 이익이 상승하겠죠. 이 영상으로 이 앞에 건물들을 보여줬는데 1층엔 다 상가예요. 2층에도 뭐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3층부터는 뭐 사무실 같은 거 있고 피트니스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죠. 이분들 다 자영업자 분들이시잖아요. 메리스, 구제역, 뭐 코로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이념주기로 온다고 보면 돼요. 장마, 가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차리거나 아니면 돈을 모아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장을 차립니다. 보통 1,000만 원에 몇십만 원짜리서부터 뭐 10억, 20억짜리 카페도 차리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천재지변이 와요. 오면은 버티다가 이제는 직원들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청에 바로 고발을 합니다. 급여는 형사건이에요. 급여를 안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건 형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월급을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죠. 뭐 미소금융이든 국민은행, 은행권이든 어디든. 맨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신용이 좋았을 거예요. 만약에 저도 이게 이제 8,500, 9천만 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 1억 든다고 칩시다. 한 3천은 자기 현금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월금 균등 상환을 하든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요. 이자료는 뭐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근데 보통 한 7%? 그 정도에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이자하고 원금을 이제 같이 나가면서 이익이 나야죠. 매장 매출에서 이익이 나서 이제 갚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천재지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옆에 경쟁사가 매장을 차리게 됩니다. 새로 이점을 해서. 그럼 경쟁을 해서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럼 직원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은 형사건이니 돈을 빌리죠. 한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영을 하다가 또 뭐 새로운 뭐 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뭐거나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매출이 안 좋고 매출에서 뭐 인건비로 다 나간다, 뭐 재료비로 나간다, 그러면 대출을 받게 돼요. 누구나 100% 자영업 시작하면요, 저기 6개월 안에 다 1년 안에 다 제대로 받습니다. 자, 처음에 오픈할 때는 자기가 신용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대출도 그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는요,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2천만 원을 받던 뭐 2년이든 3년에 뭐 원금하고 이자로 이제 같이 이렇게 내게 됐죠. 점점 더 이제 쫄아들죠. 매출이 작년하고 비슷한데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영업자들이 제일 간과한 게 뭐냐면 세금 생각을 안 합니다. 부가세,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원천 징수세,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세가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부가세 10% 준비해 둬야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입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0만 원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소득이 이제 높게 책정이 돼요. 그러면 소득세. 그러면 이제 세무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 달 세무 비용이
정기적으로 1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할 때 한 30에서 1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줘야 이제 기장을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해주죠.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 저 맨 처음에 31살 때 자영업 시작했을 때 제가 했어요. 세무신고를. 직접 세무서 가서. 근데 그게 큰 탈이에요. 뭐냐면 세무 지식이 없고 간단한 것만 알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 직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직원을 잘라야 돼요. 그러면 3명 쓰던 직원을 1명을 이제 자르게 되죠. 월급도 못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적자가 나면 한 6개월 지나면 3명 직원 다 자르고 주인 혼자 자기가 다 합니다. 뭐 닭강정도 다 튀긴 자기가 튀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또 이제 직원 없이 혼자 이제 막 힘 빠지게 해요. 대출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 장사가 안 되고 경쟁 상대가 생기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게 돼요. 세금이 어느 정도 이제 못 내게 이제 쌓이다 체납이 딱 되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세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아이고 저 장사가 안 돼서. 아 장사가 안 되는 건 그쪽 사정이고 저희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8 기동대 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들 진짜 몇 억대 안 내는 사람들. 그러면 예 하다가 어느 순간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뭐 하나카드, 농협카드, 시티카드 이렇게 해서 이 카드 체크기에서 하루 매출을 손님이 가면 카드로 계산을 하죠. 어느 순간 카드의 체크 금액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당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 사장님의 그 매출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세무서에서 뭐 롯데카드하고 우리카드를 압류를 갔다. 그걸로 세금 안 낸 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어저께 30만원 매출이 올렸는데 왜 오늘 20만원 밖에 안 들어오지? 이상하다 싶으면 세무서에 전화해 보세요. 업주님들. 분명히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4대 보험 해줬던 그런 매장 있죠? 10일 날에 4대 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해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럼 안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국민 건강보험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어서 이제 통장 압류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압류 제발 어떻게 풀어서 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상담해가지고 이번 달 얼마에 뭐 100만 원을 넣으면 일단은 압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잖아요. 또 대출 받습니다. 요번엔 대출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캐피탈에서 받습니다. 1,000만 원 빌리는데 한 30만 원. 그것도 이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안 캐시, 사나머니 이런 데 다 연락해 보세요. 다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난 다음에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유지하거나 안 되죠. 집합금지 명령 떨어지고 풀어줬다 뭐 했다가 아이고 우리 저기 뉴스 보면 저희 노래방들 밤에 그냥 불 끄고 영업하잖아요. 그거 벌금 맞는 것보다 그날 하루 수입이 더 많으니까 계속 걸려도 그렇게 한답니다. 왜?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건물주들 착한 임대인 뭐 생활비 하라고 100만 원 주고 뭐 2개월 요번에 코로나 때 안 받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드물면은 뉴스에 나올까요? 근데 건물주들도 생각을 해야 돼. 건물주가 진짜 돈이 많아서 부채 없이 뭐 매장을 매입했거나 건물을 매입했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기 매장도 아마 이 매장 5억에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이자 한 150 나갈걸요. 원금하고 합쳐서 5억에 했으면 자기 돈 한 1억에서 2억 그리고 나머지 3억을 대출을 받았겠죠. 그럼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세를 내야 임대료를 내야 여기 그 매장 주인도 은행에다 이자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료를 뭐 매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 냈다. 그럼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뭐해서 뭐 철거를 시키겠다는 등, 뭐 너까지 이렇게 하라는 등 내용 증명이 날라옵니다. 이제 왕창 쫄죠. 그런 거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주변의 시세보다 뭐 임대료를 5% 올릴 수 없으며 뭐 이런 법 나왔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2달을 밀렸다.
그럼 예예요. 임대료 밀리면 그 보호를 못 받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답니다. 뭐 특별로 요번에 유예기간 뭐 11월 달부터 1월까지 줬다 그러는데 그때 임대료를 만약에 밀렸다 그런 사람들은 임대료 안 올려줘도 된다. 뭐 어떤 이제 미장원의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면 건물주들도 힘든 거죠. 이 코로나 때 임대료를 안 받으면 이자를 못 내니까 그렇게 딱 되면 돈을 또 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사채로 넘어갑니다. 1,000만 원 빌리는데 100만 원 선이자 때는 그 사채 그것도 한 달에 갚거나 뭐 2개월 만에 갚거나 그런 사채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물 큰 빌딩들은요 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비를 안 내, 뭐 몇 개월 안 내면 규정상 전기하고 수도를 끊습니다. 그럼 영업 못 하는 거죠. 세금 안 내서 이제 세무서에서 카드 매출에 대한 거 압류 잡죠. 국민 건강보험에서 잡죠. 그리고 나서 계속 뭐 러시앤캐시에서 돈 빌리죠. 뭐 빚이 확 몰려옵니다. 몰려와. 이제 장사 못합니다. 왜? 직원 월급 줄 돈 없어서 직원은 다 내보냈어.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대무지라고 자빠졌어. 좀 웃기는 거예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죠. 아니 업주들이 일 잘하는 직원들을 최저임금만 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동기부여 시키고 월급을 많이 줘야 딴 데 안 가니까 하죠. 아니 그러면은 삼성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 그 사람들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연봉이 억대도 넘어요. 몇 억도 받아요. 보통 웬만한 뭐 부장급 되면 연봉 억 넘잖아요. 그 사람들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까? 왜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일밖에 못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생각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든 계속 올리자. 최저임금 안 올라가는 데 있어요. 뭐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뭐 단순 노동 하는데 최저임금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부에서 갖고 있는 복지행정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뭐 10,000원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13,000원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계속 올리고 10% 이상 올려야 된다. 그거 탁상행정입니다. 진짜 사람을 쓰고 싶은데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못 쓰는 그런 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통계청 있잖아요. 시장조사 통계 한번 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정책을 입안하시라니까요. 어떻게 골고가는지 제가 얘기를 했죠.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메르스나 구제역 코로나 사태 때 매출이 떨어지면서 직원 월급 못 주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카드 매출에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무서에서도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집 나가라 그러고 또 매장에서는 이제 수도하고 전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업하는 거죠. 나라에서 주는 그 200만 원 철거 비용 받고 폐업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있겠지만 보통 보증금 1,000에서 한 5,000 사이에요. 우리 작은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료 못 낸 거 까이고 관리비 못 낸 거에서 이제 까이고 그리고 세금 내고 밀린 애들 월급 주고 딱 그러다 보면 빈털털이 그냥 빤싼장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 올랐다고 재난지 지원금 안 주고 뭐 코로나 빨리 잡아야죠. 근데 잡는데도 어떤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아니 코로나 이제 딱 풀렸어. 그러면 이제 경기 활성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 다 죽었어. 600만 명 자영업자 중에 이제 3분의 1밖에 안 살아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경기 살아났으니까 다시 또 나 치킨집 낼까 아니면 애견샵 낼까 뭐 낼까 한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신용불량 됐는데 신용불량 그래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파산 선고하고 이런 데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파산 뭐 이렇게 딱 하면 자기가 빚이 1억이 있다 그거 다 면제. 하지만 그 사람도 사업자 잘 안 내줘요. 세무서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딱 하면 한 달에 내가 나가는 이자가 뭐 1억 빌렸는데 한 뭐 150만 원 나간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자료 뭐 1% 2% 사이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이게 장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갚게끔 만들어요. 근데 신용회복 그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사업자 내는데 불이익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 안 나옵니다. 카드 못 써요. 체크카드 써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자, 그 나라에 세금을 안 냈다. 딱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일이 너무 없어. 돈도 없어서 매장도 못 만들고 취업도 안 돼. 건강도 안 좋아서 뭐 노가다도 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든 낑낑대고 청소 노가다를 딱 했다. 그래가지고
뭐 돈이 이제 계속 조금 들어왔다. 근데 나라에서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노동에 대한 그걸로 해서 보상금 뭐 해서 그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냄새도 못 맡습니다. 체납세금 있으면 국세청에서 바로 그 돈을 가져가요. 세금은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세금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장 차리고 오픈할 때 세무사하고 협약을 잘 맺어요. 바보 같은 세무사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매장에 세무사들도 세무에만 알죠. 매장 운영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금을 부가세, 소득세도 못 낼 것 같다. 그럼 매장 빨리 접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이제 나라에서 세금한 체납자로 그렇게 딱 되잖아요. 출국금지도 당할 수도 있어요. 출국금지도 당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시작을 할 때 시장조사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남 잘 된다고 해서 옆에 치킨집 잘 되네? 옆에다 치킨집 차리지 마세요. 둘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새로운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아이디어가 계속 생겨납니다. 진짜 웃기게 이제 저한테 애견 가맹점을 하고 싶다고 문의가 온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안 오지? 딱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만두집에 가 있대요. 우리 2년 전에 우리 동네에 만두집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몇 개월 전부터 만두집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두 팔아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거기 매장을 잘 안 내준다는 어떤 만두집이라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대요. 그거 배운 다음에 자기도 딴 데다 이제 만두집 유행 탑니다. 2년마다 잘 되면 훅 생겼다가 더 없죠. 우리 애 뽑기 인형 잘 되면 훅 생겼다가 그 다음에 또 엎어지고. 그 자기가 치고 빠지를 잘한다. 굉장히 빠르고 정보에 빠르다. 그럼 그런 거 해도 돼요. 빨리 차리고 빠지고 권리금 받고 팔고. 이런 것도 장사의 일환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 50대, 뭐 60대 나와서 딱 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거를 찾으셔야 돼요. 시장조사 많이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세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묻거나, 뭐 아들한테 묻거나,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친구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전문가 찾아서, 그리고 현장 많이 가서 공부하고, 세무 공부, 그거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공부도 해두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영업자 골러가지 않습니다. 골로가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면서 직원 월급을 못 주기 시작하면서 세금 밀리면서 그다음에 대출을 일수까지 가기 전까지 제가 세금 밀리면 그만두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지 골로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재기의 발판도 마련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